아직 철이 좀 덜 든 30대를 보고 요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옛날 같으면 손자 손녀에게 용돈 줄 나이라고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요즘은 정말 사회적 나이 또 삶의 기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은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첨단 의학 기술을 이끄는 연구진들은 지금 200세 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래요. 네. 인간의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난 이유, 바로 의학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100년 전이라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한 절반의 확률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학 발전 덕분이고요. 우리가 의학 발전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의 의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이제 미래를 어떻게 또 발전시킬지 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 역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제가 이제 의학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선사 시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15살 정도로 추측하는 인류 학자도 있다 그러는데요. 네. 당시에는 작은 외상이나 간단한 감기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요. 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첨단 의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질환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 흑사병이요. 그 사람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흑사병, 지구의 악마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같은 병? 2003년에 사스 때문에 발칵 뒤집히지 않았어요? 스페인 독감 그런 것도 있었고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한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집 밖 나오기도 좀 무섭고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다양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칠 타격이 2003년 사스 때보다 4배 정도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럽니다. 네, 결국 질병은요, 한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를 휘청이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의학의 역사 한가운데 서 계신 여러분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약손 상담실의 문을 열어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외출도 삼가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일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기생충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독감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기생충도 있었을까요? 네, 이게 기생충 박사님께 드리는 적절한 네.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전염하면 바이러스나 세균뿐만이 아니라 기생충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생충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성이 착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바이러스처럼 직접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한 단계 숙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뭐 기껏해야 기생충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 해봤자 말라리아라고 우리가 옛날에 학질이라 불렀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모기가 없으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걸리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말라리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생충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해외 나가셨을 때 물 같은 것만 좀 잘 조심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생충 약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몇십 년 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하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어서 네. 그때 뭐 1인당 100마리 이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 기생충에 대한 그 괜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드시는 건데 의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약손 상담실 문 열어줄까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WHO의 늦장 대응에 대한 말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WHO는 세계 의학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실제 큰 도움이 되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죠, WHO. 얼마 전에 개인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에 포함시키면서 많은 그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질병의 범위를 구분짓는 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세계보건기구는 뭐 저기 WHO라 그러는데 네. 이제 질병에 대한 모든 거를 다 관장하는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이게 생겨난 이유가 이제 그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한 나라의 이제 질병이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 그러니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의 질병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다른 나라에 경고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겼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뭐 세계보건기구를 할 수 있죠. 질병에 대해서. 이 세계보건기구로 인해서 뭐 그 멸종한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네.
네, 이렇게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의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발견하면 어떤 발견이 될 수 있을까요? 1991년에 이 자리에서 시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시체. 이분이 이 시체를 발견했는데 근데 딱 보시면 이게 이렇게 뭐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잘만 하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이제 경찰에 딱 이분을 보고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그 실종된 그 음악 선생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사람 주위에서 뭐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왠지 그 악기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왠지 그 악기라기보다 도끼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전부 다 이 악기랑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거 보시면 왠지 이런 악기가 물론 있긴 있을 텐데 네. 화살 같지 않습니까? 화살, 신발, 단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경찰이 이제 정부에다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술 고고학 팀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이제 얼음을 이렇게 녹여가면서 이제 모셔서 헬리콥터에 실어서 이제 그 연구소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분이고요. 이게 어찌나 이게 보존이 잘 됐는지 이렇게 손 보시면 진짜 금방이라도 우리 손을 잡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근육과 이제 피부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그 뭐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미라라고 합니다. 미라. 원래 표준어는 미라예요. 미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미라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어쨌든 네. 이 미라는 냉동이 돼서 그러니까 알프스산의 그 추운 환경에서 냉동이 됨으로써 시체가 썩지 않게 된 겁니다. 얼음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아이스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상금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갈 때 좀 주위도 좀 살피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체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어깨 쪽지에 뭔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해부를 해보면 제일 쉬운데 이거는 정말 한 5천 년 전의 시체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미라라서 이거를 해부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엑스레이만 딱 찍어봤더니 여기 화살이 나왔습니다. 화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깨에 화살을 맞았구나. 하지만 어깨에 화살 맞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리를 아주 둔기로 맞아서 여기에 뇌출혈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망한 걸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견 당시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거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아주 둔탁한 둔기 때문에 맞아서 생긴 겁니다. 근데 왜 맞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죠. 근데 그게 또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의 위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그 날고기가 말려진 거.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유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유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유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유포를 먹고 30분도 안 돼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사인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5천 년 전이니까 유포가 굉장히 귀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유포를 이제 말려서 그 당시는 유포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기 때문에 혼자 먹으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먹는 거죠. 근데 유포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2인조 강도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화살을 쏘고 한 명은 이렇게 그 둔기로 이 머리를 침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말은 그냥 나눠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포의 그 당시 비극인데 어쨌든 이 미라가 발견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미라가 이제 5천 년 전의 미라라고 이제 해서 그 연일 이제 뭐 언론을 장식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누구냐면 그 이탈리아 정부였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미라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외치 또는 아이스맨이라고 하는데 외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발견 장소가 외치 계곡입니다. 네. 알프스산에서. 그래서 외치라고도 부르는데 이 외치 계곡이 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물어본 거죠. 야, 그 니네 나라 거 맞아?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거기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외치가 발견된 장소를 GPS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탈리아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열심히 이거 연구하다가 이 미라를 뺏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 미라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볼자노라는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지 않습니까? 뭐 한적한 도시였는데 이 볼자노에 이 외치를 위한 박물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외치가 쓰던 물건들이 이제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자, 뭐 바지, 도끼, 뭐 단검, 뭐 별 이걸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외치를 그 당시 실물과 비슷하게 복원해놨습니다. 복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외치가 45세.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오래 산 편인데 그 당시는 피부 관리를 전혀 안 했을 테니까 이랬을 것이다. 이제 나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진짜 외치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냉동된 방에 이렇게 외치가 있는데 이런 미라를 전시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조상님인데 이렇게 좀 마신으로 이렇게 좀 전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상태로 보관돼 있고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물도 뿌려주면서 이 방은 이 알프스산하고 비슷하게 냉동된 거의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좀 우리도 좀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걸 3D 프린터로 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 하나 이제 준 건데 이건 복제품이죠, 복제품. 그래서 이제 그 사진하고 이런 것만 잔뜩 있는데 이 복제품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보시면 외치의 그 모션을 따라하는 그런 네. 이제 아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 미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라는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을 막연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야 이렇구나 하고 이제 해서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라 혹시 발견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미라가 발견되고 저는 이제 미라의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뭔가 세대를 초월하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법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신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과 이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스맨 외치는 어떤 단서들을 품고 있었는지요? 외치에서 지금까지 논문이 60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 외치가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외치에서 나온 단서들을 좀 보시면요. 일단 외치는 기생충에 걸려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이건 이제 편충이라는 기생충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생충이 편충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사인을 할 때 네. 편충을 그리고 몸통에다가 제 이름을 씁니다. 예. 이 기생충 이뻐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 외치가 편충에 걸려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한 1950년 정도까지 전국 전 세계 사람이 기생충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뭐 외치가 기생충에 걸려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외치의 이 치아를 보시면 이게 뭐 딱 얼핏 봐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치아에 이 마모가 돼가지고 이가 굉장히 짧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간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치는 거의 이를 닦지 않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를 닦아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치의 몸에서 무려 19군데에서 이런 문신이 발견돼요. 문신. 이 문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쇠를 달궈서 이제 피부를 긁어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숟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문신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 무릎에 있는 문신인데 도대체 이런 문신은 왜 해놨을까요? 뭐 후대 사람들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건가요? 그런 걸까요? 근데 이 단서는 뭐였냐면 외치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문신이 있는 위치는 하나같이 아픈 부위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위치가 넘어져서. 그리고 갈비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아팠을 거란 말이죠. 문신이 있고요. 담석이 있어서 담도에 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신이 있고 무릎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문신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동상 때문에 이제 발이 조금 이제 완전 죽어버린 상태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문신. 그러니까 이 문신들은요 외치가 그 당시 몸이 아파서 이제 뭐 병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거의 주술사 비슷한 곳에 사람한테 가서 이 한 게 바로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학은 아플 때 문신을 새기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두 번 해보면 이게 다 알지 않습니까? 효과 없다는 거. 근데 왜 여러 군데나 했을까요? 이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시절에 유일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외치가 문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천 년 전의 의학, 유럽의 의학은 문신,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건강한 몸일 때 온전하게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의사가 있었다면 문신이 덜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 세계 최초의 의사가 이집트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원전 1000년에 이집트가 주변국에 비해서 꽤나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이집트,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의사는 헤시라라는 사람입니다. 헤시라는 이집트 왕의 이제 주치의였고요. 그냥 그래서 무덤도 아주 굉장히 좋은 걸로 써줬는데 어쨌든 그 헤시라는 무슨 과였을까요, 여러분? 헤시라 보기를 줄까요? 1. 치과, 2. 기타. 예, 답은 치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치아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네. 이가 빠지면 맛있는 걸 못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치아가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주치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의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집트는 영원한 삶에,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라를 수없이 많은 미라를 만들었는데 이 미라라는 게 그냥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썩을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뇌라든지 이런 폐 이런 장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안 썩는 물질을 막 건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라를 만들면서 인간의 몸에 대한 지식이 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정말 최초로 이 과가 나눴어요. 과가. 그러니까 뭐 부인과, 뭐 내과, 소아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최초의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의학은 5천 년 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의학의 정말 획기적인 거는 자기들이 이제 경험한 거를 문서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 네. 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치료됐는지를 보면 좀 자기도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물론 이제 상형 문자긴 하지만 그 경험을 문서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보면은 뭐라 써 있냐면 당뇨병은 치료해봤자 소용없다, 낫지 않는다. 이렇게 물론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지만 이런 문서가 어쨌든 꼭 살려야 될 사람만 살리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집트 의학보다 중세 의학이 더 발전했을 것이고 갈수록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학 발전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의학 발전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수명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수명은 있잖아요. 그 외치 시절이나 그 이집트 시절은 물론이고 이 1880년 정도까지 인간의 수명은 거의 4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시면 뭐 유럽, 뭐 미국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까지 다 수명이 40살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명이 확 늘어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별로 의학이 뭐 이론은 좀 발전했을지언정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치과나 소화기, 내과 등 의료 체계도 구분되었던 이집트.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각 과별로 치료법이 상당히 발달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은 이 진단에 맞는 치료가 시작된 건 훨씬 이후에 있었거든요. 의학의 발전이 더뎠던 이후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뭐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가 먹고 있는데 네. 이 고혈압은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지금 4년째 먹고 있는데 근데 이 고혈압 약을 왜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게 고혈압의 원인을 99%에서 모릅니다. 그 원인을 모르는데 혈압이 높은 건 일단 안 좋으니까 그냥 일단 혈압을 내리자고 강제로 혈압을 내리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환자들이 죽는 원인 중에 제일 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으로 볼 만한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현미경이 발명된 거는 이제 1600년대에 발명이 됐지만 그때 현미경은 뭐 자기 손이나 확대해서 보는 수준이었지 세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배율로 가면은 바로 화면이 망가져 버려서. 그래서 이 1880년이 되고 현미경이 드디어 1000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놈이 범인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세균이 발견되기 전까지 되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냐면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그 유럽 의학의 그 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이 갈렌이에요, 갈렌. 네. 아마 갈렌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히포크라테스보다 한 10배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럽 의학의 모든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병의 원인도 다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없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사람이 아픈 거는 사람 몸에 있는 4가지 액체, 그러니까 이걸 체액이라 그러는데 이 체액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사람이 아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피를 빼는 거죠. 일단 환자가 아프면 넌 체액이 안 맞으니까 피를 빼. 어때? 계속 아파요. 그럼 또 빼.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걸로 죽었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뭐냐? 사는 사람은 이제 아파 죽겠는데 피를 뽑히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또 빼자 어떠냐 그래서 또 빼니까 더 이상 있다가는 피 빼서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나 좋아졌어요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오죽하면 이 1799년에 죽은 워싱턴 아시죠? 미국 초대 대통령. 예. 워싱턴 정도면은 요즘 사람이고 VIP예요. 근데 이 워싱턴이 인후염에 걸렸습니다. 목이 좀 아픈 건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한 일주일만 딱 쉬면은 낫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VIP였기 때문에 굳이 의사를 불렀죠. 네. 최고의 의사를 불렀고 이 의사는 피를 계속 뺐습니다. 2리터를 뺐어요.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가 있는데 한 1.5리터쯤 빼면은 막 죽을랑 말랑 하고요. 2리터를 빼면 확실히 죽어요. 네.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이없게. 그 당시 의학은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갈렌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갈렌은 사람이 아픈 거는 액체 간의 균형이 안 맞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단체로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단체로 체액의 균형이 깨졌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미아즈마라고 나쁜 공기,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는 나쁜 공기 같은 게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의 체액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체액설이야말로 진짜 유럽 의학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된 그런 아주 나쁜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갈렌을 추정했기 때문에 이 갈렌과 그 반대되는 학설을 내세우면 막 암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렌이 제가 그렇게 나쁜 의사라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어쨌든 이 미아지마설이 얼마나 안 좋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제멜바에스라고 이분은 이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처음으로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멜바에스가 이제 그 당시 그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산모들이 애를 낳다가 이제 뭐 세균에 감염돼서 막 죽어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삼형열이라고 했는데 이 삼형열은 이상하게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훨씬 많이 걸려요. 집에서 애를 낳으면 안 걸려요. 하다못해 길바닥에서 애를 낳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삼형열의 원인이 혹시 의사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이 삼형열의 원인이 이 연쇄상규균인데 어쨌든 의사들을 의심하는데 의사들을 관찰해 보니까 의사들이 애를 받기 전에 뭘 하냐? 환자가 죽잖아요. 그럼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환자를 팍 이제 파헤쳐 맨손으로 막 만져. 그리고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가서 산모를 가서 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당연히 죽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이 제멜바이스가 뭐라 했냐면 의사들을 모아놓고 니네가 살인자다. 니네 빨리 손 씻어라 이렇게 말했죠.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게 의사들이 보기엔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좀 접근을 좀 온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 좀 씻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씻죠. 예. 근데 살인자! 네가 죽였어! 이러니까 의사들이 씻던 애들 더 안 씻게 되죠.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가 나중에 감옥 가가 이제 정신병에 걸려서 거기서 막 의사들 살인자 이러다 죽었어요.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역사는 제멜바이스의 손을 들어줬고요. 지금은 이제 손을 씻는 게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미아지마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산용열이 공기 때문에 전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요. 콜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라. 이 콜레라는 물 때문에 나쁜 물 먹고 걸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콜레라 걸리면 일단 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격렬한 설사, 뭐 엄청난 설사를 하는 이런 병이고 이게 이제 콜레라 병원입니다. 이 콜레라 병원은 너무 설사를 많이 하니까 이게 구멍을 아예 뚫어놔요. 그냥 원할 때 원 없이 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건데
이 콜레라가 그 당시만 해도 공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취과 의사인 존 스노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마취과 의사로서 정말 계속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런던에 얼핏하면 콜레라가 돌아서 막 몇만 명씩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콜레라를 공부를 하니까 이게 공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때문에 걸린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기침부터 할 텐데 이상하게 콜레라 걸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기침이 아니라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더니 설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입으로 뭔가 들어갔다 생각했고 그게 물이라는 걸 알아내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감염자들을 딱 점을 찍어 보니까 요 펌프에서 물을 길어 먹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그 콜레라가 유행하던 당시에 이 펌프를 갖다 없애버려요. 펌프 손잡이를 아예 부러뜨려 버려요. 이게 그 유명한 브로드카 펌프 사건인데 이 이후로 이렇게 이제 콜레라가 발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콜레라 유행을 막은 거죠. 하지만 거기 미야지마 설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봐라. 어차피 콜레라 줄어들고 있었고 너 아니었어도 이건 유행이 지나갔을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이걸 주장하던 이 존 스노우에게 이런 시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존 스노우가 열받아서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존 스노우의 손을 들어줬고요. 지금은 이제 물이 원인인 걸 알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의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왕이나 성직자가 이 환자의 목을 쓰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혹시 아십니까? 치료하나요? 이게 결핵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연히 왕이 이제 결핵 환자를 이렇게 껴안았는데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1년에 이 왕이 몇백 명씩 환자들을 봤어요. 거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나중에 1800년쯤 돼서 이제 그 주치의들이 왕한테 이제 좀 제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끝이 났는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쌀쌀한 날씨 탓에 온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서민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몸을 바지런히 움직여 땀을 흘려야 뚝 떨어진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달리기다. 멋진 산책로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 정도 달리면서 이게 대충 돌면 3km 좀 안 되거든요. 그거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건강 관리합니다. 제가 또 마라톤이 취미예요. 그래서 이 하프코트 마라톤까지 한번 뛰어봤는데 풀코스 도전이 목표죠. 돈과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한 부분을 잃을 뿐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아지들 6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최소한 20년 더 살 거니까 저도 그 안에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뛰어서 건강하자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질병 없는 삶은 모든 이들의 바람. 그의 두 번째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 군대 있을 때 이제 산에서 훈련받다가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사람들이 테니스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대하면 테니스를 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바로 이제 제대하자마자 테니스를 시작했죠. 그게 벌써 96년 일이고 이제 25년 됐네요. 25년 세월. 때와 장소를 불문한 서민 교수의 못 말리는 테니스 사랑. 테니스를 시작하고부터 몸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얻었다. 일단 신체적으로는 테니스를 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테니스를 안 칠 때도 가끔 이제 우울할 때마다 제가 테니스를 멋진 샷을 날릴 때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 많은 의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정말 이 의사는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존 스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존 스노우는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이를 받을 정도로 되게 뛰어난 마취과 의사였고 그대로 살아도 되게 훌륭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객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걸 보면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이 진리 탐구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그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존 스노우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이제 그 협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존 스노우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이 다양한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의 단서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을 나쁜 공기나 이 별자리 문제로 치부했던 적도 있었나 봐요.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1880년이죠. 네. 1880년에 뭔 일이 있었냐? 바로 이제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그 세균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가 너 때문이구나 이제 알게 됐고 이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은 이제 이제 앞으로 뭐 세균이 모든 거의 원인이다. 해서 이 점시오리, 그러니까 미아지마설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체액설도 없어지고 이 점시오리가 모든 걸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이 이제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수명이 늘은 사실 1등 공신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건 당연히 백신이다, 백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우리 그 당시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당시라고 하더라도 평균 수명을 그러니까 1살 때까지만 안 죽고 살면 평균 수명이 확 올라가요. 7살이 올라가요. 그리고 2살 때까지 안 죽으면 더 올라갑니다. 55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죽지만 않게 하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백신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면역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냥 어머니가 준 항체 그거 가지고 좀 사는 건데 그래서 온갖 작균들이 이제 애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가 그 당시 이제 애가 장수하냐 아니냐 갈림길이었어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의 수명을 늘린 거의 1등 공신인데 원래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백신은 현미경이 나오고 나서야 이제 발명이 되는 게 먼저 순서예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 고문해서 약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에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초의 백신이 놀랍게도 현미경 발명 전에 나와요. 그게 바로 천연두 백신. 네. 여러분 천연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몸의 온 피부에 발진이 막 생기는 병인데 예. 이 중에 30%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병인 거는 나머지 70%에서 피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이렇게 되네요. 둘 중에 하나.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비디오를 볼 때 이런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네. 불법 비디오는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호환은 호랑이고 이 마마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천연두를 이제 별국 마마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퍼뜨리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마마라고 불렀는데 이 마마 호환보다 불법 비디오 무섭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법 비디오보다 네. 마마가 훨씬 어렵고요. 이게 1518년 이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0%가 천연두로 죽었을 정도로 이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면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마 접종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천연두 걸린 사람이 고름 있지 않습니까? 고름. 이 고름에서 고름을 빼내서 이걸 말린 다음에 환자의 코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요. 왜 이걸 쓰면은 환자가 좀 덜 앓거나 최소한 죽진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 고름에는 말이죠. 우리 면역 세포와 더불어서 이 바이러스가 약간 맛이 간 거. 그러니까 면역 세포랑 싸우다가 죽은 바이러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이러스 안에 이 바이러스들 중에서는 쌩쌩한 것들이 가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환자가 안 걸려도 될 수 있는 일반인이 이거에 걸려 죽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불다가 이러다 자기가 마시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죽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긴 걸로 바꿨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백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넣어주는 바이러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바로 이거죠. 이 천연두의 친척 중에 그러니까 소가 천연두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두라고 사람 천연두의 친척인데 어쨌든 이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연두를 면역을 시켜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농가에서 이 소문이 쫙 퍼졌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제너라는 의사가 이 소문을 듣고 진짠가 싶어서 이 아이한테 한번 시험해봅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소의 천연두에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천연두에 노출을 시켜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싶어서 이제 제너가 천연두를 갖다 이제 그 의무적으로 놓치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이제 천연두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참고로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하인의 아이죠. 일종의 갑질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당시는 원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연두 백신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이제 천연두가 이제 줄어들고 1980년이 됐을 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가 없어졌다고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공 백신, 진정한 백신은 현미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현미경 나오고 나서부터 막 세균을 고문해서 막 사람에게 넣어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이 예방접종, 이 정말 엄청난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예방접종을 얼마나 철저했냐면 이 도망가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건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가 항생제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항생제 남용 문제가 거론될 만큼 이게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 기대 수명 100세까지 도달할 수 없었겠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은 우리 이제 몸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세균이 침입하는데 아주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항생제가 없었으면 아마 수술 같은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술을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죠. 네. 그래서 항생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장미가시에 찔리다니 로맨틱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참 안 됐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장미가시에 찔린다는 거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장미가시에 찔리면 가족을 다 불러 모아요. 내가 가시에 찔렸다. 아이고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고 막 너는 말 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니네 없이 잘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짜.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장미가시에 찔린 뭐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네. 그 당시는 이게 일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가시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할 때 이 세균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위대한 겁니다.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 그 위대한 페니실린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우연히 산물인데 어쨌든 이게 그 플레밍이 세균을 키우다가 잠깐도 아니고 3주 동안이나 바캉스를 갔다 옵니다. 갔다 왔더니 이 접시에 곰팡이가 딱 앉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씨 곰팡이네 하고 이 접시를 버리고 끝냈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플레밍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거를 보면서 왜 세균이 다 밑으로 대피해 있을까? 얘가 뭔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내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하진 않겠지만 이 곰팡이에 세균을 죽이는 뭔가가 있어. 얘네들 한번 연구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이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그러니까 항생 물질을 막 찾다가 플레밍이 써놓은 그 논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걸 연구해서 결국에는 페니실린을 만들죠. 그리고 이 페니실린을 갖다 이 경찰관한테 투여합니다. 이 경찰관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장미가시에 입주위를 찔려서 여기 세균이 이제 다 퍼져서 얼굴 전체가 다 감염되고 눈 한쪽이 다 적출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서 온몸에 이제 퍼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였는데 이 사람한테 항생제를 페니실린을 딱 주사하니까 갑자기 열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해요. 계속 주사하니까 일어나서 산책을 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인류 최초의 페니실린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페니실린 양이 충분치 않아서 이제 약을 못 드셔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이 되고 결국 이제 이 페니실린이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사실 2차 대전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뭐 원자폭탄 때문에 이긴 것도 있지만 페니실린 덕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은 당시에 페니실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총알에 쓰기만 해도 세균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연합군들은 세균 감염되면 페니실린이 딱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고요. 페니실린 이후에 정말 많은 항생제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장미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우리가 지금 이게 장미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전에 항생제를 만든 바로 플레밍 덕분인 거죠. 네, 항생제의 네. 위력 대단합니다. 덕분에 네. 축제까지 즐길 수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로 우리가 다양한 질환을 막고는 있지만 의학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카더라 통신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런 건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많은 거를 해결했지만 이 전체 병 중에서 사실 해결한 부위가 그러니까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한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관절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퇴행성 관절염. 아직 우리 현대의학은 이 연고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수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은 그게 안 돼요. 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많은 암들이 이제 정복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암의 원인을 모르고 치료도 그냥 그러니까 생기면 떼어내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의 원인을 안다면 예방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기암 정도 되면 현대의학이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게 바로 사이비의학이에요. 사이비의학. 이 가짜의학, 사이비의학. 이 사이비의학의 특징은 뭐냐?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의학은 이런 식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100명이 올라가요. 99명이 죽어. 근데 1명이 살았어요. 그럼 이걸 갖다 산에 가서 내가 암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라는 건 말이죠. 그 민간요법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민간요법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말라리아라는 그 병이 있는데 그 약이 이 원주민들이 쓰는 나무 껍질 요법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 껍질을 쓰고 이 병이 낫는 걸 보고 이 나무 껍질을 임상시험 해봐서 나중에 이런 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말라리아 약인데 이거는 대똥수기라는 데서 이것도 역시 민간요법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효과 진짜 있네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관절염 치료제 글루코사민, 이 글루코사민이 임상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거는 건강식품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무릎이 안 낫다고 해봤자 우리가 어디다 항의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이 사이비의학과 이 현대의학을 가르는 아주 기준이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노사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이 제노사이드에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이제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며칠, 일주일도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특효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쥐 실험에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이 아이한테 투여하려고 합니다. 의사가 안 된다 그래요. 제발 하게 해달라고. 얘 어차피 죽는 애 아니냐고. 일주일이면 죽는 애인데 이거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의사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의사가 그래 한번 써라 이렇게 써갖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소설일 뿐이지 실제 의사들은 이런 거 허용해주는 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죽을 건데라고 하고 굉장히 의사가 답답해 보이지만 의학은 그런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 쓰지 않는 게 현대의학인 거죠. 그 덕분에 오늘의 현대의학이 있을 수 있는 거였던 거고요. 인류의 수명을 달리하게 했던 다양한 의학 발전과 그 변화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지금 우리 의학 발전 역사 지금은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의학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책이나 뭐 이런 광고 같은 걸 찾아봐도 뭐 선전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사이비 의학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릎에 줄기세포를 한다든가 그리고 자폐증 약으로 표백제를 파는 곳이 있어요. 표백제. 그러니까 그 표백제를 팔면 애가 장이 막 장 상피투가 와장창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길게 이어져 있어서 이걸 보고 이제 기생충이 나왔다고, 넌 낫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사이비의학인데 아직도 사이비의학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배우인 장진영 씨 같은 경우도 위암이라서 의사가 수술하려 했는데 멕시코 의료 후진국인 멕시코로 가가지고 잘못된 치료를 받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사이비의학이 창궐하고 있는 이유, 현대의학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뭐 식약처 승인이 없는 그런 그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의사 말을 믿으시는 게 돈을 이상한 데 쓰지 않는 비결입니다. 네. 네.
의사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몰라서 임산부가 죽었던 시대,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희귀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치료법이 발달한 만큼 우리의 그 질병에 대한 인식도 잘 성장을 했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유포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인 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 역사의 과거와 오늘 또 미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민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